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사흘째인 오늘도 청와대 참모진과 정부 인사 발표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북핵 등 한반도 외교안보 위기가 고조된 상황에서 누가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 인선될지도 주목되는 부분인데요. 네, 오늘 전용학 전 새누리당 의원, 박수현 전 민주당 의원과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네, 어서 어서 오십시오.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연일 파격 행보를 보이고 있는 문 대통령, 외교와 안보, 통일정책 기능을 통합해서 국가안보실장의 권한을 대폭 강화시켰습니다. 일단 한반도 외교안보 위기 상황을 좀 고려한 것 같은데요. 청와대 안보실장 인선도 곧 이루어지지 않겠냐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좀 이 부분 보고 계십니까? 이번 청와대 개편의 골자를 보면 예. 크게 이제 전임 정부 때 이실장 10수석 체제에서 이번에 4실장 8수석 2보좌관 체제로 이제 바꾸었어요. 그래서 이제 큰 틀에서 보면 정책실장의 부활 그리고 국가안보실장의 신설이 예. 이제 눈길을 끄는 대목인데 네. 그래서 이제 2003년에 큰 틀에서는 노무현 정부와 같은 체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눈길을 끄는 부분이 이제 국가안보실의 신설인데 사실 그동안 국정 공백이 5개월 이어지는 동안에 한반도 주변 정세가 북핵 문제로 인해서 급격하게 이 위기가 고조된 상황에서 국민들이 불안해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 또 노무현 대통령 본인에 대한 국민 일각의 시각이 좀 안보관이 불안하다 하는 그런 점도 있었던 이런 상황에서 국가안보실을 강화하는 것은 어쩌면 예.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국가안보실 이제 산하에 1차장과 2차장을 두고 외교안보수석실을 폐지하고 그거 기능을 2차장실에 맡긴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외교부 출신, 외교관 출신의 인사가 주로 이제 2차장에 임명된다고 볼 때 예. 국가안보실장은 아마도 군 출신으로 임명되지 않을까 이렇게 싶고 예. 군 출신 중에서도 그 국가안보실장이 갖는 직책의 성격을 비춰볼 때 야전 통일하기보다는 군 내에서 어떤 기획통 내지는 전략통에 현재 캠프에 참여했던 그 무게 있는 인사가 임명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네. 대충 누구로 좀 예상하고 계십니까? 그 부분은 아마 박수현 의원이 잘 아실까 싶은데. 말씀해 주시죠. 예. 저도 잘 모릅니다. 모르십니까? 근데 지금 어쨌든 예. 전용학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청와대 직제 개편에 주목할 만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 첫 질문은 바로 외교안보수석을 폐지하고 국가안보실의 그 기능을 좀 효율화를 기하기 위해서 합한 것 이런 것을 주목해 볼 수 있겠는데 요즘에 안보라고 하는 것이 전통적인 국방안보뿐만이 아니라 외교도 안보의 영역 아니겠습니까? 북핵 문제를 예를 들더라도 어떤 국방안보와 더불어서 그 북핵 제재를 위한 어떤 국가 간의 그 공조 체계 마련 이런 것들이 다 외교라고 본다면 외교가 안보화되는 구분할 수 없는 이런 상황으로 지금 시대가 흘러가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어떤 그 외교안보 수석실을 별도로 두는 것보다 국가안보실에 함께 묶어서 국방안보와 외교안보를 함께 같은 개념으로 잘 유기적으로 네트워킹하고 어떤 효율화를 기하는 것은 아마 그 바람직한 방향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예. 누가 안보실장으로 될 건가 하는 것은 뭐 제가 할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네. 같이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대목에서요. 예. 이제 결국 이렇게 되면 외교안보 수석실을 폐지하고 그리고 이제 통상비서관은 별도로 이제 경제수석실에 두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께서 공약 중에 보면 현재 산업통상부의 통상 기능을 외교부로 옮긴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외교통상부로 한다는 건데 현재와 같이 이제 우리나라가 52개국과 FTA를 체결한 FTA 강국의 측면에서 과연 외교통상부로 정부 부처를 개편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 그리고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에 우리에게 대한 미국의 통상 압력이 강화될 시점인데 통상 주무 부서를 단독으로 두는 게 좋을지 아니면 부처에 흐트러지는 것이 우리에게 협상에서 유리할지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대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예. 자, 자, 연일 예.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이후의 첫 외부 일정으로 지금 인천공항을 방문한 지금 그렇습니다. 화면 보고 계신데요. 예. 방북 영일 뭐 지금 취임 이후에
광복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네. 그 오늘 보니까 그 일자리 관련돼서 그렇습니다. 그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습니다는 슬로건으로 진행되는 행사라고 하는데요. 네. 이런 행보 어떻게 좀 볼 수 있을까요? 예, 그러니까 오늘 그 비정규직 그 노동자들과 이렇게 만나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일정으로 볼 수 있고요. 원래 81만 개의 일자리를 만드는데 그중에는 17만 4천 개의 공무원 분야 일자리를 새로 창출하는 것과 더불어서 기존의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전환하는 것까지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공약에 대한 어떤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러한 자리라고 보고요. 특히 오늘 주목해서 또 볼 부분은 저 일자리 어떤 메시지 저런 것도 중요하지만 예. 대통령 일정 자체가 분 단위로 다 지금 공개가 되고 있거든요. 사실 대통령 일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전영학 선생님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1급 뭐 안보 보안 아니겠습니까? 저런 것들이 이제 공개를 하면서까지 국민과의 소통, 그다음에 예측 가능한 정치 이런 것들이 이제 보여주려고 하는데 어쨌든 그 박근혜 정부 시절에서 세월호 7시간 그 깜깜이 대통령 일정에 관해서 아주 대비되는 그러한 새로운 모습을 국민께 보여드리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어쨌든 대통령의 일정이 산책 일정까지 공개되고 이런 것들 일부 또 예. 지적에서는 좋은 모습이긴 하나 뭐 과유불급이라는 측면도 한번 생각해봐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고 보면 어쨌든 대통령이 어쨌든 열린 경우, 낮은 경우, 따뜻한 경우 뭐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도 국가 원수로서의 뭐 그런 부분도 좀 고려할 부분을 앞으로 해보면서 여러 가지 보완이 될 부분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요. 예. 그 지금 박 의원님께서 과유불급이라는 표현을 써주셨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5년 동안 이끌어 가셔야 되기 때문에 네네. 너무 또 급하게 하신 좋은 모습이긴 하지만 이전 정부가 차별성 등은 좋지만 이런 광복 행보에 대한 그 평가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10일 날 취임하시기 직전에 예. 야당 원내 대표실을 방문한 것이라든지 이후에 보이는 행보가 국민들에게 무척 여유롭고 그리고 자유로우면서도 부드러운 예. 그 달라진 모습으로 아주 신선하게 다가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젊은 청와대 비서진을 구축한 문제라든지 일정을 분단위로 공개한다든지 하는 부분이 어떤 소통과 권위주의를 타파하기 위한 노력으로 국민들께 신선하게 다가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화면에서 보고 계신 대로 현재 인천을 방문하시는 것도 첫 일정으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청와대 비서실 개편과 관련해서 특별히 일자리 수석을 두고 그다음에 이제 이 정책실장을 다시 부활해서 국정 아젠다 중심으로 청와대 비서실을 그러니까 비서실은 고유한 의미의 대통령 권력 관리 업무만 담당하고 국가적 아젠다는 정책실장 중심으로 관리를 해 나가겠다 하는 네. 것은 시의적절한 판단이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네. 그 비서실 개편에 있어서 정책실장 밑에 일자리 수석이 있고 경제수석이 있고 또 경제보좌관이 있고 과학기술보좌관이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이제 사회혁신수석이 있고 사회수석이 있고 해서 경제와 일자리라는 것도 결국 어떻게 보면 고용복지수석 업무를 좀 확대 개편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일자리 수석과 경제 수석과 경제 보좌관의 역할이 물론 청와대 발표를 보면 각자 주어진 역할이 있습니다만 좀 중복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 그다음에 혁신 수석과 사회 수석 이런 부분도 서로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 일기 참모진이기 때문에 일단 시행을 해보고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정리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젊은 청와대는 좋습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이 약속하셨던 대로 작은 청와대하고는 좀 거리가 있어 보여요. 그래서 오히려 조금 장관급이 하나 더 신설된 게 아닌가 싶어서 과연 내각 중심의 국정 운영이라는 큰 틀에서 볼 때 이것이 적절한 방향인가 하는 부분은 한번 좀 검토해볼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뭐 예. 적절한 지적이신데 제가 좀 설명을 잠깐 드리면 청와대 직제 개편의 특징이 어떤 비서실장은 정무기능 중심으로 그리고 정책실장은 그 내각 중심으로 국정 아젠다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새로운 어떤 시도인데 과거에는 이제 수석비서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수석비서관들이 각 부처를 이제 통할하고 하는데 차관급인 수석비서관이 장관들을 실제적으로 통할하는 이런 모습인데 그 수석비서관은 바로 대통령의 지시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자, 그렇다 보면 결과적으로 청와대 비서실이 정부 강요들
위에서는 뭐 이러한 어떤 기형적인 구조가 되는데 이번에는 정책실을 신설을 해서 그 강요 중심으로 정부를 운영하되 바로 이 정책실에서는 어떤 것을 하냐면 거시적인 아젠다들을 세팅을 좀 하고 거기에 따라서 각 부처에서 어떤 미시적이고 세부적인 어떤 정책들을 수립해 나가는 뭐 그러한 어떤 컨셉으로 지금 이번 청와대 직제가 개편이 되었기 때문에 네. 우리 전용학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문제 당연히 저희도 다 들여다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그렇게 한번 운영을 해보자는 그런 취지다는 것을 보충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아까 국가안보실장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 또 그 국정 초기에 또 미중과의 관계도 중요하다 해서 주중대사, 주미대사 지금 하마평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우선 주중대사의 경우에는 2012년 대선 당시에 문재인 후보 비서실장을 지낸 것으로 알려진 최측근이죠. 노영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실상 내정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어떻게 좀 보시고 어떤 인물인지 좀 알려주시죠. 예, 우선 그 대사 내정과 에 앞서서 지금 그 주변 4대 강국에 대한 특사 파견이 지금 얘기가 먼저 나오지 않았습니까? 저희 들었었죠. 예, 그렇게 보면 우선 지금 그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 지금까지 한 6개월 정도의 국정 공백이 심각했고 지금 북핵으로 인한 안보 위기, 외교 위기, 경제 위기가 지금 막 쌓여 있는 마당에서 사실 지금 그 4대 강국과의 외교 문제는 그 과거에 어떤 그것과는 강도가 굉장히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취임 후에 파견되는 특사의 임무라고 하는 것이 뭐 관례적이거나 관습적인 그런 행위이기보다 실제적으로 그동안 쌓여있던 문제들을 풀어가기 위한 아주 실무적 성향이 강한데 그중에서 보면 우선 그 중국에는 박병석 전 국회 부의장이 내정이 특사로 돼 있고 그다음에 일본은 문희상 의원 그리고 주미 특사는 이제 홍석현 전 중앙일보 회장 그리고 러시아 특사는 이제 송영길 의원 이렇게 내정이 돼 있고 막 그런 어떤 결과들 이런 것들을 이제 보면서 아마 거기에 맞는 이제 대사들을 이제 임명을 할 것 같은데 우선 그 참고로 다른 분들은 다 이해가 갑니다. 박병석 의원은 한중 의원회계 협회 회장이기 때문에 뭐 특사로 중국 가능하고 문희상 의원 역시 한일 의원 회장이기 때문에 되고요. 근데 송영길 의원이 왜 러시아 특사로 내정이 됐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굉장히 궁금하게 생각하시는데 혹시 일각에서는 뭐 선거대책 본부장을 한 뭐 은혜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바리아코라고 하는 러시아의 그 군함이 러일 전쟁 때 있었는데 그 배가 제물포 즉 인천항에 정박해 있던 것을 일본군이 그걸 공격을 하니까 항복을 하지 않고 자폭합니다 이 배가. 그래서 그때 그 바리아코에 달려있던 깃발이 수장이 됐고 그 깃발을 우리 정부가 가지고 있는 것이죠. 가지고 있는데 송영길 의원이 인천시장 재직 시에 그 베드베프 그 러시아 대통령에게 이 깃발의 이름이 단순한 깃발이 아니라 러시아의 영혼이라고 이름이 붙여 있습니다. 러시아의 정신. 그럼 중요한데 그것을 송영길 시장이 2년 동안 문화재보호법상 2년간 임대가 최고 기간이랍니다. 그래서 그거를 해줌으로써 러시아와 굉장히 그 인연이 깊은 관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내정이 되어 있는데 어쨌든 그것과 그다음에 각 대사들 이 문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굉장히 현실적이고 중대한 외교 문제가 다가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풀어내기에 적합한 전문성과 그런 어떤 여러 가지 관계들을 고려해서 내정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특사 문제는 실제로 이제 어느 나라나 대통령이 새롭게 취임하면 아주 깊은 국익과 관련을 맺고 있는 나라에 특사를 보내는데요. 이제 어떤 선택,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아주 실무적인 인선을 통해서 실질적인 문제를 협상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정치적 의미를 갖는 대통령이나 대통령 당선인의 핵심 측근, 정치적 동지를 파견함으로 해서 구체적인 실무 협상보다는 전반적인 국가 간의 어떤 그 관계의 업그레이드 내지는 대통령의 그 나라 방문과 시기와 의제를 조율하는 이런 형태의 특사가 있는데 이번에 이제 거론되는 인사를 보면 홍석현 회장이라든지 문희상 부의장, 박병석 부의장, 송영길 사무총장 이런 분들은 바로 실무 협상용이라기보다는 전체적인 의미에서 대통령과 정치적 동지, 정치적 신뢰가 깊은 것을 토대로 해서 대통령의 그 나라 방문을 앞두고 큰 틀의 의제 조율과 관계에 관한 아주 폭넓은 대화를 하기 위한 그런 특사가 아닌가 싶고 이 시점에서 어떻게 보면 주변 4대국에 관해서는 이렇게 정치적 무게가 있는 특사의 파견이 실무 인사의 파견보다 좀 적절한 게 아닌가 이런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자, 문재인 정부를 이끌어가 어떤 청와대와 정부의 주요 직위에 대한 어떤 인사가 속속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일단 우려됐던 부분이 이제 인수위가 없기 때문에 어떤 주요 직위에 대한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겠냐는 거였는데 의외로 굉장히 광폭적으로 빠른 홍보도 그렇습니다. 그렇고 네.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것이 뭐 문 대통령의 어떤 국정 경험이라든가 준비가 좀 만만히 되어 있었다는 게 아니겠느냐 이런 평가가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좀 볼 수 있을까요? 예, 뭐 당연히 그렇게 봐야 되겠죠. 국정 경험, 그다음 준비된 모습 이런 부분들이 이 위기의 시대에 좀 빠르게 청와대 직제 개편을 통해서 안정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면서 국민들께서 이게 무슨 외모지상주의 아니냐 이런 말씀도 하시고 청와대의 참모진, 젊은 참모질, 역동성 있는 모습 이런 것들이 과거 박근혜 정부에서 우리가 지적이 돼왔던 뭐 불통 뭐 이런 문제들과 대비해서 굉장히 우선 시각적으로는 굉장히 좀 좋은 무난한 인선 아니냐 이렇게 네. 이제 희망 섞인 모습으로 봐주시고 있는데 어쨌든 뭐 그런 다행스러운 측면이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어떤 내용을 어떻게 정말 채워갈 것이냐, 국민의 소망에 맞도록 갈 것이냐라고 하는 실질적인 내용과 역할, 컨텐츠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겠죠. 앞으로 좀 희망을 가지면서 지켜볼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기 어떻게 좀 보세요? 최근에 어쨌든 이전 정부가 좀 차별성 도구자 이런 광폭 행보도 그렇고요. 네. 어떤 뭐 커피 회동도 마찬가지고 좀 뭔가 좀 더 다가가는 그 국민과 더 그래서 접촉하는 그런 건 어떻게 좀 보고 국민들 계세요? 대다수 국민들께서 아주 신선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수위가 없이 출범한 정부라서 과연 준비가 제대로 된 거냐, 그리고 국정을 조기에 안정화시킬 거냐 하는 이런 걱정이 있었습니다만은 지금 하시는 것을 보면 그런 우려를 어느 정도 해소해 가면서 국민들에게 다가가는 모습으로 있어서 아주 예. 이렇게 국민을 안심시키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일각에서는 인수위 무용론 이런 것까지도 거론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인수위가 보통 헌법에 대통령 선거는 전임자의 임기 만료 70일 전에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2달 이상의 기간에 인수위 기간을 갖는데 그 인수위 기간 2달 동안에 쏟아질 뉴스를 국민들께서 요즘 한 일주일 내지 열흘 사이에 보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뉴스가 쏟아지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다행히 이것이 우선 그 청와대 비서진만 하더라도 젊게 그리고 대통령께서 특히 저는 그 관심 있게 본 것이 어제 오찬장에서 이제 대통령께서 이렇게 윗도리를 벗는데 비서진이 이렇게 거들어 주려고 하니까 아이고 그러지 마라고 그 정도는 할 수 저야 있겠지만 벗는데 잘못 나오고 있는데. 예, 사실 그런 부분이 아주 단순하면서도 국민들 눈에는 신선하게 비칠 수 있거든요. 과거에 제가 과거 지금 생전에 계시는 충남지사 하시는 분이 그 헤비타트 행사로 미국의 카터 대통령이 이제 근처 온양을 방문하신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식사를 하고 그 식판을 들고 직접 가서 배식구에 이렇게 놓는 것을 보고 자기는 충남도지사로서 먹고 나면 항상 비서가 와서 갖다 주고 이제 이렇게 해야 했는데 참 미국 대통령도 말이 소박하다 이래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 시대에 드디어 이제 우리도 그런 대통령을 이제 이렇게 갖게 되지 않았나 싶고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국민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 신선한데 그리고 좋은데 이런 것이 5년 동안 지속됐으면 좋겠다. 이 초심이 계속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런 모습이 국정의 실질적 결과로 이어져서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지금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신선한 게 예. 역대 대통령들이 주로 사용했던 그 본관, 청와대 본관 집무실이 아니라 비서진들이 일하는 건물인 위민관의 집무실에서 업무를 본다고 하는데 예. 소통하기 위해서 그런 거겠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국정농단 사태를 보면서 청와대의 구조를 국민들이 다 아시게 됐지 않습니까? 뭐 자전거를 타고 가서 전달했던 이런 걸 보면서 그러면서 국민들이 바라셨던 것은 대통령은 대통령답게 본관 집무실에 뭐 위치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도 좋지만 어쨌든 비서진들과 서로 격이 없는 대화. 우리가 그 예를 들어서 헐리우드 영화 같은 걸 보면 미국의 백악관이 대통령 집무실에서 나와서 바로 30초 안에 비서실이 있고 바로 옆방이 기자 브리핑실 아니겠습니까? 그런 걸 보면서 우리도 저런 소통하는 대통령, 권위주의가 아닌 탈권위 대통령 이런 것들을 이제 가져보기를 바랄 텐데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밝힌 비서들과 머리를 맞대겠다. 라고 하면서 한마디 더 붙인 게 어깨도 나란히 하겠다 이렇게 붙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아주 효율적이고 실무적인 그런 청와대 어떤 업무 문화 이런 것들을 아주 몸소 앞서서 실천하고 있고 저런 것들이 국민이 바라시는 것인데 저런 것들이 우리 전용학 의원님 말씀대로 5년 내내 한번 보여주기가 아니라 지속되고 저런 것들이 청와대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모든 공직사회나 사회문화 전반으로 저렇게 자리 잡아 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청와대 그 집무 공간을 어떻게 개편할 거냐 하는 문제인데 사실 이제 국민들이 보는 그 소위 청와대 그 본관 이것은 이제 노태우 전 대통령 시절에 건축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한국의 전통 건축 미를 살리려고 웅장하게 지었고 그 외형은 아주 이렇게 좀 좋게 보입니다만 제가 문민정부 때 4년 청와대를 출입했는데 실제로 가서 보면 현재 청와대 본관이 그 당시에 어떤 건축의 개념이나 이런 것에 한계도 있었겠습니다만 권위주의 정부 시절이어서 그런지 실제로 보면 공간의 넓이에 비해서 실제로 집무 공간으로 쓸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2층에 대통령 집무실하고 제1부속실장이 근무하는 것 외에 비서실장이나 무슨 그 참모들이 들어갈 만한 공간이 없고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위민관으로 온다고 하는데 위민관이 1동, 2동, 3동이 있는데 과거 이제 문민정부 시절에 1동에 비서실장하고 수석비서관실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 이제 지하에 식당이 있어서 비서실장이 점심시간이 되면 음식 냄새 때문에 말이죠. 그 앉아서 집무하기가 참 고통스럽다고 할 만큼 그 1동은 아주 낡은 그런 건물이고 2동, 3동은 그 뒤에 이제 건축해서 그래요. 그런데 지금 몇 동에 그 대통령 집무실을 두실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주변에 그 비서관들하고 수석비서관, 실장들하고 수시로 모여서 대통령이 직접 서면 보고가 아니고 실장과 수석비서관과 비서관을 불러서 서로 이 국정을 보면 그 업무, 부처 이기주의나 이 담당하는 업무에 따라서 좀 생각이 다르고 충돌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이거를 대통령이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정리할 부분은 정리하고 결단할 그래요. 부분은 결단을 해줘야 이게 국정이 풀리는 거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대통령이 그런 소위 어떤 국정의 방식을 한다는 것은 예. 국정의 효율성을 상당히 높일 가능성은 있다고 그래요. 보입니다. 네. 긍정적으로 그런데 평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통합정부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이제 야당 인사들, 예. 경쟁했던 야당 인사들이 포함될 것이냐 그 관심사인 것 같아요. 이건 네. 어떻게 좀 볼 수 있을까요? 네, 어쨌든 협치와 통합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 정신인 건 분명하지만 여러 가지를 잘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 5당 체제로 국민의 대선의 심판을 받고 선택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회는 4당 원내 체제가 지금 유지되고 있는데 정당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쉽게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정당이라는 것이 쉽게 만들어졌다 사라지는 무슨 떴다방처럼 그렇게 되는 것은 안 되고 예. 우리 헌법에도 국민의 기본권 앞에 심지어는 정당이 나오거든요. 그만큼 정당이 중요하게 취급되는 것은 바로 정당이라는 것은 민주주의를 하기 위해서 국민의 의사를 수렴하는 통로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것을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기왕에 이런 체제로 대선을 치렀으면 당분간 어떤 그 당에 소속된 사람 하나를 강요에 기용한다거나 이런 것이 협치나 연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이 선택할 수 있도록 각 정당의 정강 정책이나 자기의 이념 같은 것들을 정확하게 정립하고 그리고 나서 거기에 따라서 서로 정책과 개혁 입법 이런 어떤 법안들에 따라서 서로 자기들의 의사를 자기 정당의 어떤 정체성이 서로 가미되면서 협상을 하면서 그렇게 연대와 협치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어떤 사람 하나 데려다가 강요 쓴다고 연대가 되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정당의 확립성에 더 개개인이 그렇습니다. 개별 정당으로 네. 개별적으로 애써야 된다 그 말씀이신 거죠? 네, 저는 그렇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또 이렇게 예. 청와대 비서진 인사가 본격적으로 단행이 되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 3인방으로 알려진 분들이 있죠. 삼철, 이호철, 전해철, 양정철 이 분들은 어떤 역할을 맡을지 또 관심사예요. 어떻게 보세요? 정말 예, 어쨌든 가깝다면서요. 뭐 예. 그 일부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가장 인사를 이번에 청와대 인사를 잘한 것이 양정철 전 비서관을 총무비서관으로 다 임명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명단이 나왔습니다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 정통 관료를 됐었죠. 총무비서관에 앉혔다. 그렇죠. 뭐 이런 걸 가장 잘한 부분으로 평가하는 분들 계시던데 사실 소위 삼철로 불리는 이 측근들이
박근혜 정권에서의 문고리 3인방처럼 네. 마치 무슨 뭐 실세가 아니냐 이렇게 해서 노무현 정부 때부터 굉장히 오해를 많이 받아온 측면이 있습니다. 본인도 굉장히 억울하죠. 예. 그러나 이호철 전 비서관이 이제 외국으로 좀 떠났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출국하셨죠. 양정철 전 비서관은 총무비서 예정이 됐습니다만 임명이 안 됐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는 전해철 의원이 법무장관 물망에 오르기는 있으나 어쨌든 본인들은 억울해도 바로 국민들 속에 그런 어떤 말들이 있다면 그래요. 그런 것들은 실체로 인정을 하고 거기에 맞도록 처신하는 것도 뭐 좋은 인사 원칙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의 말씀 예.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